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모험이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케팅의 대가인데요. 이 책은 필립 코틀러 여러 저서 중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안에 보시면은 대충 넘겨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되게 많아요. 여러 인물, 역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아서 뭔가 되게 재미있게 필립 코틀러의 자서전처럼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세상을 좀 조금씩 쪼개가지고 관찰한 내용이 많아요. 가족은 어땠고, 유년 시절, 시카고 대학에서 MIT를 간 이야기, 결혼, 그 다음에 첫 번째 작품에 대한 이야기, 이 사회, 장소, 정치에 대한 마케팅, 박물관 마케팅, 공연 예술 마케팅, 종교에 대한 마케팅, 변화, 피터 드러커라는 또 경영학의 아버지를 만난 그 스토리, 컨설팅, 성장의 조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거, 가난에 대한 이야기, 소득의 편중은 어떤가, 자본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번영하는가, 일본에 대한 이야기, 스웨덴,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멕시코, 이탈리아 등등등 해서 정말 좀 폭넓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역사를 좋아하시거나 마케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함께 볼게요. 참고로 이 책은 2015년도에 나왔어요. 4년 전에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4년 전에 나왔던 그 이야기, 이 필립 코틀러가 한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다 맞아요. 다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책을 조금만 더 일찍 읽었더라면, 우리 책 읽을 때 그런 느낌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일부러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지나간 책도 막 읽고, 10년 전 책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나오자마자 읽었고, 이번에 리뷰하기 위해서 다시 봤죠. 다시 봤는데 정말 새로운 거예요.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야기가 지금은 가슴에 막 팍팍 박히는 그런 느낌. 그때는 몰랐던 용어나 몰랐던 기업을 지금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좋습니다. 오바마가 상원 의원에 당선되고 이후에 대통령이 된 스토리가 나와요. 오바마의 선거운동 캠프가 정치 마케팅의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한 덕에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우리도 막 선거할 때마다 댓글을 조작했느니 여론을 조작하느니 말이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를 공략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유튜브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동영상 서비스를 활용해서 민심을 사로잡았다 라고 해요.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업의 목적은 고객 창출이다. 사업의 목적은요, 대부분이 이윤 창출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 창출이다. 대다수 경영자들의 관점과 정반대에 있어요. 사실은 요즘 기업들은 우리 브랜드의 팬을 확보하는 것,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게의 단골을 확보하고 우리 가게가 맛있다고 소문을 내줄 그런 고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케팅과 판매의 차이를 이렇게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대요. 마케팅의 목적은 판매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뭔가 팔고 있나요? 영업을 하거나 뭔가를 팔아야 되는 사람인가요? 근데 판매가 필요하다는 거는 뭐냐면 막 홍보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이거 어떻게 사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불필요하대요. 판매가. 고객의 니즈를 이해해서 그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저절로 팔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절로는 뭐냐면 고객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그 상품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를 들면 유라씨 귀걸이 너무 예뻐요. 귀걸이 어디서 이거 살 수 있어요? 유라씨 지금 입은 옷이 너무 예뻐요. 이거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15,000원짜리.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뭘 하고 있나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제가 팔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이익도 없고. 자, 어쨌든 이런 거죠. 저절로 팔리도록 해야 되는 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저절로 팔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의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피터 드러커는요, 이 필립 코틀러한테 편지를 보낼 때 타자기나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대요.
물론 가끔은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내게는 늘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다. 늘 손으로 보내준 그 편지가 인상이 되게 깊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요즘 다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문자나 카카오톡 말고 타이핑 친 거 말고 손편지 받을 때 짧아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도 그래서 제 다이어리 안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작가님이자 언니가 있어요. 그분이 유라 씨는 정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최고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요만한 편지를. 너무 제가 감동받아서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걸 손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지, 만약에 무슨 컴퓨터로 이렇게 프린트한 거면은 감흥이 덜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던 개인을 브랜드화하고 있는 1인 기업가든 성장하는 전략이 8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두 번째는 고객과 주주를 회사의 주인으로 만든다. 고객이 이 회사의 주인처럼 느껴지면 회사가 잘 되면 너무 좋아하겠죠. 세 번째,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한다. 네 번째,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한다. 고객을 제조 과정에 참여시킨다. 고객에게 막 자꾸 상품 평을 해보게 하고 이게 맛있는지 좋은지 나쁜지 불만이 있는지를 잘 듣는 거죠. 다섯 번째, 글로벌 확장을 한다. 여섯 번째, 인수합병, 제휴합작을 고려한다. 일곱 번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좋은 평판을 얻는다. 기부를 한다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그런 걸 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함께 일한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책이 2015년도니까 그때까지 어떤 기업들은요, 국내에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개척하지 않았대요.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중국 같은 고성장 시장에 진입해야 될 때가 아닌가? 자,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면 굳이 외국을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성장이 멈추면 계속 글로벌 확장을 통해서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는 국가로 가야 됩니다. 인구가 막 늘어나거나 소득 수준이 올라가거나. 그래서 우리도 계속 우리 기업들도 해외를 나가는 거예요. 자, 부패. 뇌물은 자본주의의 필연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한 챕터마다 어떤 사회적 이슈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나 관계자들이 입으로 꺼낼 거리거나 일부러 묻어두는 어두운 면이 있다. 예컨대 정치학 관련 도서를 보면 정치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별한 이익단체나 로비스트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역사서를 보더라도 특정인이나 사건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일 다 공개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뒤바뀔 수도 있는 일이다. 예컨대 노예제도 반대론자였던 토머스 제퍼슨이 노예를 소유한 것은 물론 자신의 노예 사이에서 사생활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미국 역사서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자, 어느 분야에나요, 묻어두는 어두운 면이 있대요. 노예 반대론자인데 노예를 소유했대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런 일이, 부패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은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런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표절한 것을 연구 결과로 낸다거나 꾸며낸 이야기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연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마케팅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필립 코틀러의 저서 중에서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지 않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 착한 기업이 잘 된다. 그래서 되게 글로벌 기업 중에 정말 좋은 회사들은 회사 평판을 위해서인지 정말 기부를 좋아하는 것인지 자선활동과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라는 이 책에서는요, 크래프트라는 회사가 비만 방지 캠페인을 해요. 크래프트는 제가 기억나는 게 잼이라든가 이렇게 초코 막 그런 잼 같은 게 생각이 납니다. 비만 방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GM이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리바이스란 청바지 회사는 에이즈 예방을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고, 모토로라는 핸드폰을 많이 이제 만드는 회사였죠. 지금도 있긴 있겠지만, 고형 폐기물 감량.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폐기물을 좀 줄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쉘이라는 회사는, 쉘이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 생각이 나요. 그 노란색 조개 껍데기 모양 수질오염 방지를 하고 있고요. 스타벅스는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매출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죠. 오뚜기는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갓뚜기라고 부를 정도로 좋아하는 팬들이 형성이 되고요. 갑질을 하는 치킨점은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어요. 갑질을 한 대기업은 갑자기 막 불매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과거의 마케팅과는 앞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번영, 국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여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트위터, 아마존 이렇게 5개 기업이 있어요. 자, 이 5개의 기업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모두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 무형의 IT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미국은요,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 확립과 헌법 제정의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고, 둘째로는 군사력, 교역력, GDP 규모에서 초강대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최첨단 기술의 선도주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트위터, 아마존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 이 책이 2015년도 초에 나온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기업들에 그때 만약에 이 책을 읽었다면 관심을 가졌어야 해요. 자, 반대로 필립 코틀러가 2019년 혹은 2020년에 또 새 책이 나온다면 우리는 빠르게 읽어봐서 앞으로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겠죠. 제가 5년 전, 10년 전 책을 읽는 이유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하고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트렌드를 안내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기 일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침체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기에 해외로 진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충분히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평생 고용과 연공제가 장점이 되기보다 일본의 회복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평생 고용이 너무 이제 잘 돼 있다 보니까 대충 일해도 잘리지 않고 열심히 그런 어떤 성과급제가 아니니까 회복력이 좀 제한되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되죠. 평생 고용이 돼버리면.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본은 앞으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처방을 권유합니다. 이분이 마케팅 전문가니까 이제 돈이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할 수 있는 일. 신제품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격 정책을 수정하고 이렇게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고 수익의 일부를 소셜미디어 캠페인과 정보 수집 활동에 투자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모으는 데 투자해야 한다. 최고 마케팅 책임자를 임명하여 조직의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캐캐묵은 오래된 전략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브랜드를 구축한다. 가장 잘 되는 기업과 가장 잘 되는 브랜드는요. 세상을 좀 낫게 만들 거야. 세상을 편하게 할 거야. 우리는 스티브 잡스 덕분에 스마트폰을 쓰게 됐죠.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을요. 하나의 브랜드로 보고 적절한 유통 채널에서 인지도와 몸값을 올려 막대한 혜택을 창출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이 책을 2006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지금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2006년도에 이미 탁월한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탁월한 존재가 몸값을 올려서 막대한 혜택을 창출할 수 있다. 유명인처럼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인플루언서. 유명세를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제공하는 것이 이 책 출판의 취지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도면 13년 전이니까 그때 이 책을 보고 아 미래에는 이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지리적과 전문적인 측면에 제한적으로 명성을 취득한대요. 시카고의 전문 변호사와 LA의 성형외과 의사, 일리노이주에 있는 손꼽히는 목수는요, 자기 지역에서 신뢰를 얻고 이름값을 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들에게 달려들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사인을 해달라고 요구한 일은 없다. 이들의 얼굴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생활을 즐길 수 있다. 소설가 그레이엄 그린은 이렇게 말했대요. 나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서 행복하다. 만약 그가 유명한 영화배우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영화배우인데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브랜딩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바치다 보면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고 자연히 명성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협력적 소비라는 트렌드가 부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협력적 소비. 자, 협력적 소비가 뭘까요? 사람들은 집과 자동차 등의 자산을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민박을 알선하는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중의 숙박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숙박을 제공하는 집주인들의 목록이 쭈루룩 뜬다. 제가 여러분 이 책을 2015년에 읽고서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가 있어 라고 해서 접속을 했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일반 집을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막 빌려주고 있었고 원룸 같은 것도 막 이런 에어비앤비 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와 되게 신기하다. 이런 시대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이게 이렇게 더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저렴하긴 하지만 그냥 뭔가 좀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시중의 숙박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숙박을 제공하는 집주인의 목록이 있는 거죠. 릴레이 라이즈라는 사이트가 있대요. 여기도 안 들어가 봤어요, 여기는. 이 사이트는요, 남들이 놀려도는 자동차를 빌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공유 경제예요. 릴레이 라이즈에선 차를 빌려준대요.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많이 구입해서 빌려주고 수익을 올린대요. 이런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잔디 기계, 고속 모터보트, 다락방, 주차장까지 소유보다는 임대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고 예측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한때 세계 시장을 주도했던 코닥 필름이에요. 여러분 코닥 필름 사시는 분 있어요? 없죠. 페덱스가 또 나와요. 이게 바로 혁신적인 제품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프레드 스미스가 페덱스를 창업했을 때 미국 우체국은 경계를 했어야 했다. 소비자들이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다음날 10시 30분에 아침에 우편물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페덱스의 서비스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잉그바르 캄프라드가 이케아를 설립했을 때 가구점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가구를 공급하는 이 신규 업체에 주목했어야 했다. 이케아가 설립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가구점들도 위협을 느낄만 하죠. 이런 거대한 것들 들어올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어떤 브랜드를 구축하다가 이런 위협이 되는 요소가 들어오잖아요. 이 트렌드가 바뀌고 코닥이라는 회사가 망할 줄은 저 어려서 상상도 못했어요. 이 회사는 영원할 거야. 코닥 필름은 영원할 거야. 인화도 안 하죠, 이제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자, 이런 심각한 위협이 발견되는 즉시 두 가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대요. 첫 번째는 회사의 가치가 대부분 사라지기 전에 또 나의 경쟁자들이 이게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기 전에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지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빨리 캐치하고서 털고 나올 수도 있죠. 저의 경우는 요즘 택시 사업,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 택시를 털고 나오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정부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해도 규제를 해도 한계가 있다. 택시는 결과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자율주행차 나와요. 조금 있으면. 한계가 있어요. 빨리 권리금이 지금 주고받을 때가 아니죠. 이런 걸 공부해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으면 이걸 도와드려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다 대체가 되는 오프라인 상가 같은 거는 권리금 받지 못할 수도 있죠. 두 번째 대안은요. 자기 파괴를 감행하는 것이래요. 다시 말해 다른 누군가 선수를 치기 전에 기존 사업을 파기하는데 노력을 쏟아야 된대요. 아예 기존 사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대안은 내 회사를 팔아버리는 거. 택시를 하고 있거나 장사를 하고 있다면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행위지만 아예 그냥 이 사업을 접고 다른 걸 하는 거죠. 업종을 바꿔가지고. 기업들은요 여전히 30초짜리 광고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보고 있대요. 하지만 예상컨대 향후 10년 정도면 기업들은 소셜 디지털 미디어 광고 예산의 절반 정도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 10년 정도면 예산의 절반은 소셜미디어. 자, 근데 제가 광고 업계 사람들과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미 절반 정도를 쏟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 같은 경우도 텔레비전 광고를 보지 않고요. 네이버에 2019년 2월부터는 본문 광고 시작되고 유튜브 네이버 같은 곳에 더 많은 광고를 보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래학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미래를 예측한 게 하나도 맞지 않는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내가 몇 년도에는 뭐가 되겠지 했는데 더 빠르대요. 지금 이 필립 코틀러가 10년 정도면 광고 예산이 절반이겠지? 10년 아직 안 됐어요. 5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5년이 더 가면은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모험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